정거장, 거기가 대종사님의 첫 상경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서 거기서 해설을 했는데 자료 조사를 했어요. 대종사님이 그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는 100년 전 우리 대종사님께서 첫 상경을 하셨을 때 이용하셨던 기차역 임시경성역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 임시경성역은 그럼 무엇이냐? 저 경성역이 세워지기 이전에 3년간 또 신축하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이 역이 임시경성역이었던 거예요. 저 경성역은 1922년 공사를 시작을 해서 1925년 9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 이 3년 기간 동안 딱 사용하는 역이 이 임시 경성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첫 상경 날짜가 원기 9년 3월 30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첫 상경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합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상우리를 창조하신 대한민국을 세워두신 하나님의 아버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본이 이 경성역을 신축을 할 때는 스위스 루체른역을 따서 설계를 했고요. 또 문화적으로 건축물로서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지어진 시기에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1층의 대합실은 또 차별 공간으로서 조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합실은 이 3등석 대합실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인들은 당시 돈이 있어도 3등석 기차 외에는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 대합실을 통해서 또 이 경성역을 오가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는 3차 상경부터 마지막 상경까지 이 역을 통해 서울을 오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성역을 통해 금강산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개성과 평양, 멀게는 부산까지도 다녀오신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산종사님과 주산종사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억도 못 해드리는 수많은 선지님들이 이 경성역을 통해 수도 서울의 교화를 위해 또 오가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들한테는 아주 가슴이 한번 먹먹하면서 아주 소중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시 경성역이 오래사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확한 위치도 고증되고 이런 걸 발견한 거는 또 망의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근대사에 관해서 관심도 생겨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보고 그러는데 KTX 역사가 임시 경성역이 3년 동안 있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서울역에서만 중점을 뒀다가 조금 더 공부해서 지금의 서울역이 아닌 조금 더 위로 올라간 서울역 임시 장소였던 곳, 그리고 나중에 대종사님이 머무셨던 곳, 이런 곳들을 하나하나 답사를 하다 보니까 점차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현장감 있게 교도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모습을 갖춰지지 않았을까. 혹시 임시 경성역 들어보셨나요? 네, 아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소태산 대종사께서 처음 상경하셔서 첫 발을 디딘 곳이 임시 경성역입니다. 그럼 임시 경성역에 대한 저희 기록이 있어요. 두 군데에 있는데요. 한 곳은 이제 원불교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 2권에 있는 박공명선 선지님 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 연구의 창건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를 보면 서중환 선지님, 전웅강 선지님, 최도화 선지님, 송규 정산종사님을 데리시고 경성에 가셨는데 라는 기록이 있죠. 전날이 원기 9년 3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 오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역이 계속 변화했어요. 저희는 지금 그냥 서울역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서울역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몇 번 이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뀝니다. 요 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입니다.
이 역은 이름이 임시경성역인데요. 1921년 12월 21일부터 이제 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서울역, 경성역으로 이용했던 그 돔이 있는 어느 역이냐면요. 요 역은 많이 보셨죠? 요 역이 완공되는 1925년 9월 30일까지 아까 그 임시역이 임시경성역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언제 오셨죠? 네, 3월 30일은 맞는데요. 연도는 그렇죠. 1924년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까 새롭게 지은 그 경성역으로는 못 오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오신 역이 임시경성역으로 내리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당대의 임시경성역의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매일신보 1921년 11월 2일자에 나온 신문인데요. 제가 큰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같이 역사하는 동안에 사무를 집행하여 갈 남문 가역, 임시역, 총평수 614평 목조로 하고 목하, 지금 매립 중에 있는 구경원선 승강장 부근에 기랴정 정류장과 거의 정면하여 건설하는 바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시역의 위치가 조금 나왔죠? 근데 임시경성역에 관한 저희들이 논문도 찾아봤어요. 여기에 지금 논문을 제가 2개를 써냈는데요. 김태영 교수가 쓴 논문하고 그 다음에 신예경하고 김진규 교수가 쓴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 논문에 2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남대문 임시역 준공을 했는데 그 임시 역사가 남대문 역사 북쪽에 복례교 현재 칠패길 옆에 세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교수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요. 코레일에 저희가 직접 문의를 했는데도 코레일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지금 저 역은 대종사님이 오신 역은 임시 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임시 경성역의 위치를 파악해야겠지요. 아까 어디에 있었죠? 기랴정 정류장 앞에 정면에서 세웠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대경성 도시대관 책 속에 있는 그 지도에 보시면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당시 경성 전차와 버스 노선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게 기랴정이라고 쓰여있죠. 그 빨간 선은 뭐냐면 전차 노선도고요. 파란 선은 버스 노선도예요. 그러면 그게 현재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거 서울역 위에서 찍었으면 돔 형식으로 있는 게 경성역이고요. 저희 대종사님께서 오셨던 그 귀한 임시역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입니다. 네, 서울역이 대종사님이 오셨던 임시 경성역 터입니다. 저는 여기 100번 넘게 왔고요. 그리고 살림을 다 내팽개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앉아가지고 자료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경성역을 찾을 때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저는 주로 이제 아주 유명한 건축학자들의 논문하고 저서를 갖다 많이 참고를 했고요. 지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사학자들 그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 박사를 받으신 역사 건물에 대해서 이제 받으신 분들한테 전부 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메일을 받아서 회신을 해주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과정까지 거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글자 태희 정면하고 있는 그 단 한 글자 때문에 저희가 임시 경성역을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리역에서 경성역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대종사님 일행도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셨으나 늦은 저녁에 도착을 하셔서 경성역 부근에 있는 이 여관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되는데 이 여관의 이름이 태평여관인 겁니다. 당시 태평여관의 주인이 또 저녁 장사 준비를 마치고 골목길을 나서는데 커다란 불덩이 하나를 골목 끝에서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이 불덩이가 둥실둥실 떠오르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이고 어찌 보면 불덩이여서 눈을 비벼가면서 자꾸 쳐다봤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사분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뛰어가 자신의 별채로 모셔서 아주 대종사님 일행을 아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천에 살고 있는 일당원 박사시와 선생님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고 대동 성서원 선생님 댁으로 모시니 이것이 서울 교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당원 박사시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태평여관으로 찾아오셨을까 궁금하시죠? 1년 전에 이 박사시와 선생님은 굴의 화엄사로 불공을 들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남한의 기차에서 삼타원 최고와 선생님을 만납니다. 삼타원 최고와 선생님은 대종사님의 아주 열렬한 신봉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굴림, 전라도 생굴림에 대해서 이 박사시화 선생님에게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박사시화 선생님은 이 전라도 생굴림이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가 정보를 교환을 하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최도화 삼타원 최도화 선생님이 대종사님 일행을 모시고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박사시화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서울 교화의 물꼬를 터준 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박사시화 선생님의 인연으로 9타원 이공주 선생님 그리고 6타원 이동진아 선생님을 비롯해서 서울 교화의 처음 연원자가 박사시화 선생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평여관의 주인이 본 이 불덩이는 사실일까요?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사실. 사실 왜요?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죠? 옛날에 수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라라고 해서 뒤에 후광이 비쳤어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우라 내지는 포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종사님처럼 명단이 뭉치고 사생일신의 위력이 있는 분이 광명의 빛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 해석이 좀 맞지요? 그럴싸하지요? 네. 그래서 아마 태평여관의 주인이 대종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태평여관터는 어디일까요? 그럼 그 과연 태평여관이 어디쯤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태평여관에 대한 기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요거는 지금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 2권 박공명선 편에 쓰여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내 태평여관에 드옵시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뒤에 요 책은 어떤 책이냐면 박영덕 교무님께서 쓰신 원불교 선진열전 3권 거기에서 삼타원 최도화 편에 나오는데요. 그 거기에는 경성역 앞에는 길가에 여관이 줄지어 서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태평여관에 대한 기록이 딱 2개가 있는데 2개가 상충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시내 태평여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24년 9월 10일 동아일보 기사에 태평통 이정목 태평여관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태평여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게요. 그 대종사님 일행이 5분이 오시잖아요. 5분이 오시는데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서중환 선지님, 전은강 선지님 모두 서울이 처음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시고 왔던 삼타원 오셨던 삼타원 선지님만 서울에서 2년을 사셨어요. 근데 저희가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서울이 그 당시에 지하철 노선이 1년에 막 한두 개씩 계속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만약에 시내 태평여관에 묵으신다면 이제 대종사님 일행이 기랴정역에서 전차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남대문역에서 또 전차 노선을 바꿔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평통에 내리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두 번째 방법은 걸어서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전차를 타서 태평통에 가시는 방법. 이때 1924년도에는 서울에 버스가 없었습니다. 최초로 서울에 버스가 도입된 거는 1928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 처음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나오는 태평통 이정목이 어디냐면 지금 남대문역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그 거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시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언제 쓰셨을까요? 저 때가 1924년입니다. 그러면 시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사대문 안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 태평통 이정목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가기까지 너무 번거롭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연구하면서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제1대 창립 유공인 역사를 편수하신 분이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세요. 근데 이공주 선지님은 북촌 대동분이시잖아요. 시내에 사셨고 그냥 통상적으로 태평여관에 묵으셨다니까 시내에 있었을 거라고 혹시나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역전 태평여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929년에 경성 편남 책을 봤어요. 거기에 여관 현황이 나와요. 그 경성역 앞에 지금 284역 앞에 있는 동네 이름이 복내정 1정목하고 남대문통 5정목이에요. 복내정 1정목에 있는 여관은 9개입니다. 저 번지까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남대문통 5정목에 있는 여관도 9개예요. 네,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929년 대경성 책자에도 여관 현황이 나와요. 이런 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찾고 싶은 태평여관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24년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게 29년, 그 사이에 태평여관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는 이런 책자에 실릴 정도의 여관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겠죠. 아주 작은 여관들은 거기에 실릴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규모가 작은 여관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1929년도에 나온 이제 경성 아파트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도 대단해요. 조선식 여관은 5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식 여관은 6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대경성 이런 책자에 경성 편남에 수록이 안 됐다는 거는 일정 규모 이하라는 거, 아니면 없어졌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성 편남에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몇 번째는 무슨 상해가 있다라는 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대로변에는 어떤가요?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죠. 그러면 저 지역에는 태평여관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여기 대로변 전부 상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경성 평남하고 대경성 책자에 주소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주소를 저희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봤어요. 보이시죠? 그럼 이 표시된 곳은 태평여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연두색은 상해들이고요. 여관들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졌어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색칠한 여관은 이름이 정확한 여관들이에요. 태평여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때 태평여관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없었다. 경성 편남이나 대경성에 수록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집원의 여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태평여관 추정지로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한 곳은 이곳을 태평여관, 이 중에 한 곳,
작은 집원의 태평여관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번에 성적지 보고회를 하면서 문구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공주 선생님 글의 신의 태평여관, 그 신의 자를 가지고 저희는 한 달 이상 고민을 했어요. 경성역 앞에 태평여관, 경성역 앞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구 신의라는 거 하나, 경성역 앞이다, 뭐 여관이 즐비했다, 이런 말 하나 갖고도 저희는 정말 고민을 하는데, 정말 언론인들은 그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숭례문은 한양 도성의 정면에 있어서 한양의 정문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성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한때는 대한민국 국보 1호로서 120년간 우리 곁을 지켜온 소중한 보물입니다. 파리에 개성문이 있다면 서울에는 남대문이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자랑스러운 남대문이 2008년 한 취기계의 방화로 소실되었다가 2013년 보관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4대문 중에서 가장 많이 오가신 분이 이 남대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대문을 통해서 대종사님이 서울로 들어가서 나는 물질 문명을 정식으로 돌파를 해서 정신개혁의 또 선도자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당신의 경륜과 포부를 내드신 문이 바로 이 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15년에 대종사님께서 익산 청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자부 회상, 너희들이 이 말 뜻을 아느냐. 이러한 시대에는 또 정신을 온전히 가져서 일심을 길러야 되느니 하시며, 또 오롯하게 공부를 잘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숭례문은 조선의 장래와 대종사님의 또 사막팔조, 사은사유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주인들이 돼서 미래의 사회를 책임지는 주인공들이 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이 도덕으로서 세계를 열어가겠다는 그 포부를 다지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산길인데 이 남산길의 첫 번째 코스가 연제동부 보호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세 세그란스 빌딩 앞으로 저희가 걸어가겠습니다. 네. 교도님들 제 뒤로 보여있는 제 P11이라고 써있는 저 교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또 전제동포 구호 사업소 터 있습니다. 전제동포 구호 사업은 원불교 최초의 대사회 사업으로서 전제동포 하면 지금의 전쟁 난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 만주 등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님들도 이 귀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거리로 나아간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리역, 경성역, 부산역, 전주역에서 대대적인 구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 경성역은 주산 송도성 선지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의 회원, 개성의 회원들이 일심 합력해서 약 7개월 동안 구호 활동을 벌이는데, 당시 구호 활동 내용을 보면 또 전제민들에게 의복과 숙식 제공, 아프면 치료해주고, 사망자가 나오면 또 장례도 치러주고, 여비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또 여비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전제동포 저희들은 익산역에서 했습니다. 그래, 익산역이 그때는 서울이 많이 왔다 그러지만 익산역은 아주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아주 그때는 시가 아니라 아마 익산군이었을 거예요. 익산군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식량 모든 여건은 다 대주고 우리가 가서 이제 몸 봉사만 하는데 아주 그냥 질서 있게 밥해서 그 사람들 오면은 주먹밥을 해.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밥을 큰 본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 옛날에는 큰 목욕탕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에다가 셋을 걸어놓고 밥을 해요. 불을 떼서 그때 가스도 없는 때니까. 큰 가마, 목욕탕 같은 가마솥. 그래가지고 죽으로도 못 오니까 새삽을 사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잘 해가지고 기차 시간이 내린다 싶으면 미리 이제 다 어떻게 많이 했던지 손 허물이 다 벗겨졌어요. 요새 같으면 장갑이라도 있지만 그때는 맨손으로 주먹밥을 다 만듭니다. 물을 묻혀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오면 다 또 놓는 부대는 남자들이 하고 밥 짓고 밥 만드는 건 여자들이 하고 총부모 다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념없이 내 가족을 맞이하는 그런 심념으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모두 반가워서 혹 가족들이 만나면 울고 그 반가워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비참하니 모두 하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마음 아프면서 공양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새로이 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특히 주산 송도성 선지님은 이 전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이라고 이렇게 보셔서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 돌리자, 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라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제민들에게 나눠주며 또 새 나라에서 새 생활을 하시라 이렇게 아주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호 물품이 모자랐을 때 팔타원 황정신행 선지님의 또 주선으로 미군의 구호 물품을 보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눠주는데 당시 우리 주산종사님께서 우리 회원들에게 아주 당부를 하신 게 뭐냐, 양말 한 짝이라도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시면서 운영의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한 덕분에 이 구호수 텐트 중에서 우리 구호수가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의 많은 정치 지도인들이 다녀가면서 격려도 해주고 또 사진도 찍고 가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은 원불교가 처음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예전에 정말 109년 전에 그 선지님들께서 하시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물질적으로나 더 풍부하고 이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저절로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정말 적셔지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선지님들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선지님들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 갖고는 근접을 못할 것 같아요. 범접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의 저희들이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감히 못합니다. 근데 우리 선지님들께서는 그 사심도 버리고 오롯이 마음을 대종사님을 향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우리가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공부심, 이런 거를 우리 후진들이 좀 성격지를 돌아보면서 책자를 보고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전국의 각 교도분들이 접하시면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원불교인이 참 공부인이 되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7017 서울로입니다. 이 서울로는 원래는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다들 아시죠? 네. 이 서울역 고가도로는 해안동하고 만리동까지 연결하는 차량 전용 도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70년에 세워졌는데 세워졌다가 2013년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사람 중심 도시 재생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 공원화 계획을 세웠고요. 네덜란드 건축가가 이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한국은 이 서울은 사람 전용 보행 도로가 공원이 없더라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전용 보행 공원으로 이렇게 서울도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총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이곳에는 이렇게 둥근 화분이 65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전부 다 시민들의 기증에 의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도 이렇게 심겨졌다고 합니다. 이 밤이 되면 이 서울로 전반에 LED 조명이 들어와서 서울역을 아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까 보시면 저희 임시 경성역에서 대종사님이 딱 내리셨어요. 첫 발로 해서. 그래서 여기 가장 가까운 데가 조선식 여관이 있는 이 골목, 그저 한진택백고 골목으로 딱 들어가셔서 남대문을 통해서 서울로 문안으로 들어가셨다. 서울 기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교당에 있는 용산은 어느 방향으로 볼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용산은 이쪽 방향인데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용산이에요. 근데 풍수학적으로 이 용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목젖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 군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군대, 그리고 해방 후에는 이분들이 지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목젖을 열고 있다. 여기도 팥빙이 있네. 또 대종사님이 그 어두운 시절에 서울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또 교화의 마음가짐을 다짐하셨던 이런 자취들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 우리 이시영 선생님, 또 계획장군 동상도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하셨던 분들의 또 유적지가 또 이 남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사실 서울 남산을 뭐 자전거 타고 가족과도 와봤고 다른 이유로 이렇게 지나치긴 했지만 뭐 서울길 거닐어 보기도 하고 괴테문화원 금방 오기도 했지만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고 더더군다나 그분이 지니고 계신 지식과 이 소명감에 대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사실은 성적지 순례에 아주 이렇게 내공 있는 해설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력산이랍니다. 목력산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목력산은 우리 집 앞산이란 뜻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양도성의 중심인 경복궁의 앞에 있는 산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남산은 조선시대 대대로 또 굉장히 신성시대의 공간으로서 태조 이성기 때부터 국사당을 세워서 조선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사를 모셨습니다. 이러한 남산이 그 한말부터 일본인들이 몰려와 살면서 크게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본인들을 위한 위락 시설로 여러 공원이 생기고 또한 여러 신사들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리는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선 신궁은 일본 국가의 신을 모시는 관폐 대사, 즉 천황의 재물을 올리는 상위보다 더 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 조선 신궁의 규모가 17만 평이었다고 해요. 15개의 커다란 정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조선 신궁을 세워놓고 조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이곳을 향해 절을 하고 또 한국 신민 선언을 외계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남대문의 전차가 통과를 할 때요, 잠시 정차를 하고 이곳을 향해 목례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하게 했다고 하니까 영원히 조선을 지배하고자 했던 이들의 야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대종사님께서 경성에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질 문명을 보시고, 그리고 일본의 폭력적인 탄압 정책을 보시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억울하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조선의 백성을 보시며 과연 대종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원기 13년 개동 이궁조 선지님 댁에서 하신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과 경성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말씀을 하신 물질 문명을 선도하는 정신개벽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교육품 31장에 그 해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기 이곳에서 나온 법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14년에 내종사님께서 경복궁에서 조선 박람회를 이렇게 관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이곳을 오셔서 산책을 하시다가 과격한 사회주의 청년들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사회주의 청년들은 조선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종교 단체를 박멸을 하러 가겠다라고 아주 흥분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할 시기인 바 각세계 교회가 사방에서 일어나 잠자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나니 하시며 포수와 모리콘, 정도와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이들의 마음이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정선이 되어서 전망품 10장, 11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 전망품 10장, 11장의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서울에서 나온 법문이 91개예요. 두 가지로 합쳐진 법문까지 따진다고 하면 100개가 넘는 법문이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전망에 관한 법문들 다 경성을 관찰하시고 내려주신 법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서울에서 행하신 이 법문, 내려주신 법문은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화 100년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서울의 대종사님의 행가가 더 많이 드러나고 서울의 또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교화의 한 부분으로서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약초 관음사, 정각사 보화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혹시 여기 한남동 수도원점 이러면 기억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단의 목표인 3대 목표인 교화, 교육, 자선이 서울에서 먼저 나왔다 했잖아요. 자선기관이 바로 이 고아원이에요. 팔당원 황정신행 선지님이 이 전제동포구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생겨난 고아들을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보호를 해요. 그러면서 고아원을 설립을 해서 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고아원은 어디에 있었냐? 남산 정각사에 있었습니다. 이 정각사는 주산 송도성 선지님의 또 이렇게 헌신적인 구호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라를 받게 돼요. 약초 관음사. 그리고 저희가 정각사로 이름을 바꿔서 거기서 고아원도 설립을 하고요. 대산종사님께서 서울 사무소장으로 이런 역할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교화, 교육, 자선이 이 서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또 해설을 했는데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사실은 이번에 이 순례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단 그 총무님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코스가 이제 세 곳으로 남산길이라든지 북촌길이라든지 창신동길이 있고 지금 또 광화문길도 열심히 이렇게 개척을 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9년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 원불교회 교도로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게 조금 죄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준비도 잘 하시고 앞으로 있던 이 원문화 해설단에 우리 모두 좀 관심을 더 많이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법문 중에 불법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부기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는 근대적 회계로서 우리 교단의 미래성을 내다보시고 대종사님께서 수용하신 경성의 첫 대표적인 물질 문명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원기 11년에 1차로 도갑종 선진님, 원기 12년에 2차로 김영신, 박길선이 수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1923년 9월 9일 이렇게 동아일보의 경성부기학원 광고가 났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소를 보면은 경성부 도량정 32번지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더 이 주소를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종교교회 건물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종교교회는 한 자리에서 100년 이상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 부기를 강습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에서 1938년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종교교회는 435평에 43평 대지에 예배당과 사택, 사무실 등이 있었고 구내에 20칸의 점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20칸의 점포는 종교교회의 유지답으로 경성부기 학원은 이 점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기록 구도 역정기에 나오는 김영신 선지님의 글입니다. 20살이던 1927년 3월에 나는 경성 여자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몇 달 앞서 조갑종 교무가 부기를 배우고 간 뒤 나는 2차로 종사님의 장녀 길선 씨와 함께 경성 부기 학원을 다녔다. 학원에서 우리는 은행 부기, 회사 부기, 주산 등을 6개월간 이수를 했고 1927년 9월 20일에 수료를 했다. 이것이 청타원님과 용타원님의 또 경성 부기 학원 수료식 사진입니다. 지금 화면이 확대가 돼서 요 옆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이 광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1927년 6월 24일 매일 신보에 실린 경성 부기 학원 광고예요. 자, 여기에 출원 날짜하고요. 그 다음에 경성 부기 학원의 주소 전과 동일하고 김영신 선지님의 기록과 동일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성 부기 학원은 도령동 32번지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부기 학원 광고는 1920년경부터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당주동에 계실 때 부기 학원에 대한 정보 접수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주동 바로 옆이 도령동입니다. 도령동입니다. 당주동 임시출장소 추정지에서 경성 부기 학원까지의 거리가 150m 내외예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편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150m이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이 경성 부기 학원과 또 당주동 임시출장소 추정지까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일대는 서대문과 정동을 통해 들어온 신문물이 아주 많이 널려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곳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첫 상경 때 서울의 중요성을 이미 알아보셨고 그리고 서울을 내왕할 필요성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경성 부기 학원에 대한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원문화 해설단이 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교도님들도 사실은 그 역사적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100주년 기념 당시에는 그런 소명감, 사명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100주년 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단 자체에서 그러면 해설단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체성이나 미래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설단 자체에서 뭐 교리 공부도 하고 서울에 관련된 법문들도 공부를 하고 화신백화점이 있어요. 그 화신백화점도 사실은 대종사님이 다녀오신 곳이에요. 먼 길 25년부터 일본 천황한테 충성서약을 하고 와라 라는 요청을 받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차일피일 미루시거든요. 미루신 이유는 일본에 그런 협조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 화신백화점에 가신 이유는 그래도 나의 생각은 확고하지만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신백화점 4층에 보면은 저희가 양복 코너가 있거든요. 신사 양복 전문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민복을 사서, 아니 인민복인가요? 국민복을 사서 입으시고 또 군모도 사서 딱 입고서 그 위에 옥상에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딱 찍으시고 이렇게 일본 애들한테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제스처를 보낸 곳이 바로 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종사님의 행가하신 곳은 서울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좀 잘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기회가 아니면 저희가 저희 후지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은 서울의 역사가 서울에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나마 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단 자체나 서울 교구에서 이 성적지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늦지 않았나. 그나마 다행인 게 원문화 해설단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각 교당의 교도님들 서울의 성적지를 소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단이 계속 지금 2기가 들어왔습니다만 3기, 4기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서울 경성의 성적지를 모든 교도님들이 다 두루두루 내 걸로 만들고 보고 대종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아주 호사를 좀 누리기를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1기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2기 해설단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면 1.5기나 뭐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해설사분들이 좀 적다고 이러는데 계속 연습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2기 분들이 이제 지금 해설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발심이 났어요. 지금 이제 한 꼭지씩 연습하잖아요. 그거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 연습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해설사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과연 이 서울에서 무엇을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 해설을 할 때 우리 그 해설단 공부를 하면서 대종사님의 그 관점에서 이 서울을 보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원문화 해설단이 많은 발전을 하려면